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사 필기 특강을 맡은 이상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0년 8월 22일에 시행됐던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1과목 소프트웨어 설계입니다. 자, 이 1과목은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하고 계시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설계, 소프트웨어 공학, 그리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관련이 있는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행 문제에서 지난 그 6월 시험과 제가 비교를 해보니까 1과목 같은 경우에는 15문항이 20문항 중에서 15문항이 주제가 겹쳐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학습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구 사항 분석 시에 필요한 기술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설계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요구사항 분석이 되겠습니다. 자, 요구사항 분석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들 간에 어떤 상충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또 소프트웨어의 범위를 파악하고 요구사항 타당성을 조사하는 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요구사항 분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구사항을 도출하는 기법들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우선 사용자 그룹을 인터뷰하거나 이해 관계자에 대한 설문조사를 합니다. 자, 또는 문헌조사도 포함이 되고요.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스토리텔링, 분석과 중재를 하는 기술, 그리고 관찰과 모델 작성 기술 등이 요구사항 도출 기법에 포함이 됩니다. 자, 3번에 보면 설계 및 코딩 기술이 있습니다. 자, 당연히 요구사항 분석이 모두 끝난 다음에 설계를 하고 또 설계가 끝난 다음에 코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자, 그럼 이 3번의 설계 및 코딩 기술은 요구사항 분석 시에 필요한 기술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번 문제입니다. 다음 내용이 설명하는 디자인 패턴을 묻는 문제입니다. 지난 6월 시험에도 디자인 패턴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었는데요. 자, 이번에는 무려 디자인 패턴에 관한 문제가 3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게 학습을 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우리가 패턴 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옷 패턴이 되겠죠. 자, 옷을 만들 때 패턴을 만들어 두게 되면 한 번 만들기만 하면 여러 번 재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처럼 디자인 패턴이라는 것은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해결 방법을 패턴 형태로 일반화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경험 많은 전문가들의 지식과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는 것이죠. 자, 디자인 패턴은 크게 생성 패턴, 그리고 구조 패턴, 행위 패턴으로 구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각 패턴을 이렇게 나누어서 각각의 패턴에는 어떤 패턴들이 포함이 되는지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구체적인 하나의 패턴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출제됐던 문제보다 좀 더 난이도가 올라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면 객체를 생성하기 위한 인터페이스를 정의하여 어떤 클래스가 인스턴스화 될 것인지는 서브 클래스가 결정하도록 한다라고 했고요. 버추얼 컨스트럭터 패턴이라고 한다. 자, 이렇게 설명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3번에 있는 팩토리 메소드 패턴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팩토리라고 하면 영어 단어로 공장을 의미하죠. 공장이라는 것은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인데요. 자, 여기에서 팩토리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인스턴스입니다. 자, 인스턴스를 만들어내는데 상위 클래스는 인스턴스를 만드는 방법만 결정하고 구체적으로 이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것은 하위 클래스가 해결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팩토리 메소드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은 바로 팩토리 메소드 패턴입니다. 자, 1번에 비지터 패턴이라고 했는데요. 비지터라는 것은 방문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방문자는 비지터 클래스가 각 클래스를 돌아다니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자, 각 클래스의 데이터 구조에서 처리 기능을 분리해서 별도의 클래스, 그러니까 이 별도의 클래스가 비지터 클래스가 되겠죠. 자, 비지터 클래스로 구성하는 패턴을 의미합니다. 자, 두 번째 옵저버 패턴이라는 것은 옵저버라는 것은 관찰자를 의미합니다. 자, 이 관찰자는 뭔가를 감시를 하겠죠. 감시하고 변화가 생겼을 때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읽어보면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객체의 상태의 변화를 다른 객체에게 통보해서 연동되도록 한다, 통보한다고 했죠. 자, 이게 옵저버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브릿지 패턴이라는 것은 브릿지라는 것은 다리를 의미하죠. 뭔가를 연결시키거나 또는 분리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자, 구현과 인터페이스를 분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기능을 하는데요. 추상화된 부분과 실제 구현 부분을 독립적으로 확장한다. 자, 이것이 브릿지 패턴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각각 패턴들의 그 역할을 이해하는 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 단어가 가진 뜻을 연결해서 기능을 좀 암기를 해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이 거의 동일한 문제가 6월 기출문제에서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과 거리가 먼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럼바우의 객체 지향 분석은 모든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를 그래픽 표기법을 이용해서 모델링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분석 절차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요. 우선 객체 모델링, 그 다음에 동적 모델링, 그리고 기능 모델링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세 가지 단계만 암기를 하시면 쉽게 푸실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자, 이 객체 모델링이라는 것은 시스템에서 요구되는 객체를 찾아서 객체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자, 필요한 객체들을 객체 다이어그램으로 표시하는 단계가 객체 모델링 단계가 되겠고요. 자, 동적 모델링 단계에서 만들어내는 것은 상태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상태 다이어그램을 이용해서 어떤 객체 간의 흐름이나 상호작용, 동작 순서 이런 주로 동적인 행위를 나타낸다고 해서 동적 모델링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리고 기능 모델링은 아주 잘 알고 계시는 자료 흐름도 DFD죠. 자, 이 자료 흐름도 즉 다수의 프로세스들 간의 자료 흐름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럼바우 객체 지향 분석 절차 굉장히 중요한데요. 객체 모델링, 동적 모델링, 기능 모델링의 순서로 진행이 된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4번 정적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문제입니다. 4번 문제도 이 에자일 기법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에자일 기법에 대한 문제도 또 6월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자일 기법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되겠죠. 에자일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맞지 않는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에자일 기법을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 에자일이라는 단어는 날렵하다 또는 민첩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고객의 요구에 아주 민첩하게 반응을 한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개발 방식이 있죠. 폭포수 모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 폭포수 모델이라는 것은 아주 딱 정해진 계획에 따라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것인데요. 자, 이것과는 좀 상대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에자일 기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해진 계획만을 따르기보다, 그러니까 정해진 계획이 중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발 주기나 혹은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한다. 자, 이게 민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을 굉장히 중시하는데요. 고객과의 협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에자일 기법은 빠른 시간 안에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환경이나 고객 변화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절차와 도구보다 개인과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자,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자, 두 번째, 계획에 중점을 두어서 변경 대응이 난해하다. 자, 이것은 좀 전통적인 방식의 폭포수 모델에 대한 설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잘못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소프트웨어가 잘 실행되는데 가치를 둔다. 빠르게 작동하는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것에 가치를 두는 것이죠.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고객과의 피드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럼 맞지 않는 것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문제입니다. 미들웨어 솔루션의 유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들웨어 솔루션이라는 게 무엇인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 미들웨어 솔루션이라는 것은 우선 이 미들웨어라는 말은 뭔가 중간에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미들웨어의 역할은 뭔가를 연결하거나 또는 중개 역할을 하는 그런 것을 미들웨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의 통신을 담당하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자, 또는 컴퓨터와 컴퓨터의 연결을 담당하는 소프트웨어다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즉 양쪽을 연결해서 매개 역할을 한다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자,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직접적으로 DBMS에 연결을 하도록 하지 않고 클라이언트가 일단 이 사이에 미들웨어를 두는 것이죠.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미들웨어에게 요청을 하면 미들웨어가 DBMS와 통신을 하게 하는, 즉 클라이언트의 역할을 좀 가볍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2번에 웹서버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모두 미들웨어 솔루션에 포함된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그 WAS라는 것은 웹 어플리케이션 서버입니다. 자, 지금 2번에 보시면 웹서버가 나와 있는데요. 웹서버와는 좀 다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 WAS의 경우에는 일종의 미들웨어입니다. 자, 웹 클라이언트의 요청 중에서 웹
어플리케이션이 동작하도록 지원하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적 로직을 처리한다는 것인데요. 원래는 이제 웹서버가 하는 역할을 WAS가 좀 분리를 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규모가 커지게 되면 웹서버의 역할과 WAS의 역할을 분리하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WAS는 미들웨어로 작동이 됩니다. 자, 그리고 RPC라는 것도 있는데요. RPC라는 것은 응용 프로그램의 프로시저를 사용해서 원격 프로시저를 마치 로컬 프로시저처럼 호출하는 방식의 미들웨어입니다. 자, 그리고 ORB라는 것은 객체 지향 미들웨어가 되겠는데요. 코바 표준 스펙을 구현한 미들웨어가 되겠습니다. 자, 이 외에도 그러니까 지금 WAS, RPC, ORB 모두 미들웨어 솔루션이 되겠고요. 이것 이외에도 MAM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TP 모니터라는 것도 있습니다. 뭐 상세한 기능까지는 모르더라도 일단 미들웨어 솔루션에 포함되는 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종류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UML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구성 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역시 이 UML에 대한 내용도 6월에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UML에 관한 내용도 우리가 잘 알아둘 필요가 있겠는데요. 자, 우선 UML의 여러 가지 다이어그램들로 구성이 되는데요. 그 중에서 시퀀스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그림을 보시면 많이 보셨던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주로 뭐 통신을 할 때나 이런 것들을 뭐 클라이언트와 서버 사이의 어떤 동작이나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바로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요. 자, 이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각 클래스 간의 관계를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행위를 표현한 것을 바로 시퀀스 다이어그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는 시퀀스 다이어그램의 이 구성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찾는 문제인데요. 자, 지금 이 그림에 보시면 지금 컴퓨터와 서버는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 사각형으로 표시가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오브젝트, 객체가 되겠습니다. 객체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 객체 사이에 통신을 주고받는 거니까 객체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객체 아래에 보시면 이렇게 파선 같은 게 그려져 있는데요. 자, 요것을 생명선, 라이프라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객체로부터 이렇게 뻗어나가는 선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생명선 사이에서 이제 주고받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된 것이 바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자, 메시지라는 것은 당연히 객체 간의 어떤 상호작용을 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메시지 끝에 보시면 작은 사각형이 달려 있는데요. 자, 요것은 실행을 의미하게 됩니다. 즉, 객체의 어떤 오퍼레이션들이 실행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요. 시퀀스 다이어그램은 시간 흐름을 나타낸다고 했죠. 그러니까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내려가게 되면 어떤 시간이라는 차원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구성 항목에는 우선 생명선과 실행과 메시지, 자, 이것 이외에 시간도 포함이 되고요. 자, 여기에 보면 확장이라는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지향의 용어도 빠지지 않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당연히 지난번에도 객체 지향의 용어에 대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자, 이번에도 객체지향 용어는 두 문제 정도가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모든 용어들을 잘 정리해 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문제는 다소 쉬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보 은닉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용어를 찾는 것입니다. 자, 정보 은닉이라는 것은 뭔가를 숨기는 것을 설명하고 있죠. 그래서 정보 은닉은 고려되지 않은 부작용을 최소화한다. 그러니까 드러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객체는 다른 객체들로부터 자료를 감추고 연산을 통해서만 접근을 허용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보 은닉이라는 것은 캡슐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1번에 있는 인캡슐레이션, 이게 바로 캡슐화가 되겠습니다. 자, 캡슐 하면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캡슐 알약이 생각이 나죠. 하나의 알약으로 구성되었는데 사실 캡슐을 열어보게 되면 그 안에 수많은 알약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각각의 그 작은 알약들의 기능이나 뭐 이름이나 이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없겠죠. 전체 캡슐 자체가 가지는 기능만을 알고 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예를 들어서 세탁기가 있을 때 세탁기에 굉장히 복잡하게 단추들이 있고 복잡한 구성 장치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우리는 어떤 단추를 눌렀을 때 세탁이 되는지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복잡한 기능들을 숨겨서 우리는 최대한 단순한 것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캡슐화는 구조적 설계, 구조적 프로그래밍에서는 모듈화와 같은 개념으로 자료 구조와 함수를 하나로 묶는 것을 캡슐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정답은 1번 인캡슐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8번 문제도 역시 디자인 패턴에 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에 관한 것은 모두 다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는데요. 앞서 이 디자인 패턴은 세 가지 종류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생성 패턴과 구조 패턴, 그리고 행위 패턴,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는데요. 자, 이 문제에서는 행위적인 패턴에 속하지 않는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각각의 패턴의 기능들을 이해하고 각 패턴에는 어떤 패턴들이 포함되는지를 암기를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우선 행위 패턴이라는 것은 어떤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는 객체의 상호작용을 패턴화한 것입니다. 상호작용을 나타냈다는 것인데요. 객체의 상호작용과 의무의 분산을 나타내며 한 객체가 혼자 수행할 수 없는 작업을 여러 개의 객체로 어떻게 분배할까, 그렇게 하면서도 객체 사이의 결합도를 최소화하는 것을 중점으로 두고 있는 것을 행위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선 각각 패턴들의 의미보다는 우선 전체적으로 행위 패턴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되는지를 먼저 기억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자, 우선 책임 연쇄 패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커맨드, 인터프리터, 미디에이터, 메멘토, 옵저버는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죠. 그 다음에 스테이트, 스트래티지, 템플릿 메서드, 비지터도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이터레이터. 자, 이런 패턴들이 행위 패턴에 포함이 됩니다. 제가 이 개수들을 좀 보니까 생성 패턴이나 구조 패턴이 좀 개수가 적고요. 가장 많은 게 행위 패턴이 되니까 오히려 생성 패턴과 구조 패턴의 종류를 먼저 파악하시는 게 좀 더 쉬우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커맨드 패턴, 그리고 옵저버 패턴, 그리고 스테이트 패턴이 상태 패턴이 되겠죠. 세 가지는 모두 행위적인 패턴에 포함이 되고요. 자, 1번에 프로토타입이라는 것은 생성 패턴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9번 문제 보겠습니다. 9번 문제는 거의 동일한 문제가 6월 시험에도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UI 설계의 원칙을 또 꼭 알고 계셔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요. 지난번에도 똑같이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을 물었습니다. 이것은 직관성에 대한 원칙이 되겠고요. 자, 우선 UI라는 것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의미하죠. 자, 유저 인터페이스의 약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저 인터페이스라는 것은 사용자와 컴퓨터 간의 의사소통을 의미하게 되는데요. 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유저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CUI라는 것은 캐릭터 유저 인터페이스 또는 커맨드 유저 인터페이스입니다. 사용자가 직접 명령어를 입력하는 방식이죠. 자, 대표적인 것으로는 DOS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GUI 방식,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 GUI 방식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쓰고 있는 윈도우 같은 거. 윈도우가 바로 우리가 뭐 마우스로 아이콘을 클릭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죠. 그런 것을 GUI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요즘에는 NUI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내추럴 유저 인터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직접 말을 하거나 행동으로 함으로써 인터페이스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UI를 설계하는 원칙이 4가지가 있는데요. 자, 우선 직관성이라는 것은 뭐 자세한 설명이 없어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윈도우 같은 경우에 주변에 보면 아주 어린 아이들이, 정말 아기들이 이 마우스를 클릭해서 뭔가를 선택하고 뭐 게임 같은 걸 선택하고 실행하는 거 보실 수가 있죠. 자,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직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유효성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원하는 목적이 있을 때 그것을 정확하게 달성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학습성은 사용보다는 좀 배우는 측면이 되겠죠. 누구나 쉽게 배우고 익힐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유연성이라는 것은 사용자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고 또 오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원칙은 3번 직관성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0번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코드에 관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6월에는 코드 종류를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코드라고 하면 뭐 쉽게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학번이나 사번, 뭐 도서번호 이런 것들을 코드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 코드가 가지고 있는 기능들을 생각해 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코드의 기능 중에 3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거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식별 기능과 분류 기능과 배열 기능입니다. 자, 우선 식별이라는 것은 각 데이터 간의 성격에 따른 구분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뭐 학번이라고 하면 학번 안에 뭐 학과를 분리한다든지 이런 식별의 기능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분류는 특정 기준이나 동일한 유형에 대해서 그룹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학번의 맨 앞에 2자리는 뭐 입학 연도를 나타낸다든지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분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배열의 의미는 의미를 부여해서 나열하는 기능입니다. 자, 학번 안에도 번호가 들어있죠. 그래서 뭐 1번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뭐 이름의 순서라든지 나이의 순서라든지 이런 식으로 배열을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 이외에도 코드는 표준화, 간소화, 연상, 암호화, 오류 검출의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기본 기능으로 거리가 먼 것. 자, 표준화, 그 다음 분류, 식별 모두 포함이 되었었는데요. 자, 코드를 사용해서 더 복잡해진다면 사용할 필요가 없겠죠. 자, 코드는 간소화의 기능을 가집니다. 자, 그래서 1번에 있는 복잡성과는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11번 문제입니다. 자, 조금 어려운 문제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클래스 설계
또는 컴포넌트 설계에 대한 원칙을 묻고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암기를 좀 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여기에 컴포넌트를 설계를 할 때 괄호에 의한 설계를 따른다라고 있는데요. 자, 우선 괄호에 들어가는 것은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이 협약이라는 것은 뭐냐면 클래스를 설계할 때 클래스에 대한 가정을 하나하나 명세화를 해서 이것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협약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협약의 그 명세서에는 세 가지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첫 번째는 선행의 조건입니다. 선행 조건이라는 것은 오퍼레이션이 호출되기 전에 참이 되어야 할, 이것을 만족해야 될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호출되기 전에 만족되어야 할 조건이고, 두 번째 결과 조건이라는 것은 오퍼레이션이 수행된 후에 만족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자, 그리고 불변 조건이라는 것은 클래스에서 뭔가 실행을 하고 있는 동안에 계속 만족하고 있어야 되는 조건을 불변 조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협약을 물었지만 다음 문제에서는 이런 선행 조건, 결과 조건, 불변 조건에 대한 것을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갈 것은 1번 협약이 되겠습니다. 자,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역시 앞에서도 UML에 대한 문제가 나왔는데요. UML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어쨌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객체지향 방법론이 되겠는데요. 객체지향 방법론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식이 UML 방식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UML은 아주 많은 다이어그램으로 구성이 되죠. 자, 여기에서 활용되는 다이어그램들 중에 시스템의 어떤 동작을 표현하는 행위 다이어그램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자, 어떤 그 동적인 것을 객체들 간의 동적인 작동을 보여주는 것을 행위 다이어그램이라고 합니다. 행위라는 말에서도 느낌을 알 수가 있죠. 동적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시스템 내 객체들의 동적인 행위를 보여주며 시간의 변화에 따른 시스템의 연속된 변경을 설명합니다. 자, 그래서 행위 다이어그램에는 유스케이스 다이어그램, 시퀀스 다이어그램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 활동 다이어그램, 상태 다이어그램, 상호작용 다이어그램, 커뮤니케이션 다이어그램, 그리고 타이밍 다이어그램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요. 이런 것들은 구글링을 해보시고 이미지를 보시면 좀 쉽게 이해가 가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우선 1번의 유스케이스, 2번 시퀀스, 3번 활동 모두 행위 다이어그램에 포함이 되는데요. 4번의 배치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구조 다이어그램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 구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행위 다이어그램과는 달리 시스템의 정적인 구조를 나타내는데요. 배치 다이어그램 그림을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 그 네트워크에서 네트워크 토폴로지, 통신 단말기들이 어떻게 배치되나 계층형이다 이런 것들 나타낼 때 사용하는 그림 아마 다 보셨을 텐데요. 그런 것도 일종의 배치 다이어그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조 다이어그램은 행위 다이어그램과는 달리 정적인 상태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 정답은 4번 배치 다이어그램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문제입니다.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에서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하나의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6월에도 객체지향 소프트웨어 공학의 용어가 출제됐다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사실 동일한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클래스에 대해서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객체지향에 대해서 아주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들은 클래스를 아마 다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객체라는 것은 실세계에 존재하는 것들 하나하나를 의미한다면 클래스라는 것은 이 객체를 만들어내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클래스라는 것은 하나 이상의 유사한 객체들을 묶어서 공통된 특성을 표현한 데이터를 추상화하는 단위입니다. 추상화라는 것은 어떤 특정 목적에 맞는 필수적인 정보만 추출하는 것을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2번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아래의 UML 모델에서 차 클래스와 각 클래스의 관계로 옳은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UML 모델의 관계성에 대한 문제 역시 6월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관계성, 그러니까 관계성이라는 것은 객체와 클래스 사이 또는 클래스들 간의 어떤 상호 참조 관계를 나타내는 것을 관계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 그 중에 어떤 관계를 나타내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입니다. 지금 그림을 보시면 위쪽에 상위 클래스의 차가 있고요. 하위 클래스의 버스, 트럭, 택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추상화를 하는데 그 아래에서 위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추상화가 되는 것을 일반화라고 얘기를 하고요. 일반화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위에서 아래로 자, 이렇게 추상화되는 것을 특수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화 관계라는 것은 유사한 유스 케이스 또는 액터들을 모으는 거죠. 버스나 트럭이나 택시들은 어떤 그 공통적인 특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일반적인지 구체적인지를 표현하는 것을 일반화 관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개념을 상위, 자, 위쪽에 있는 것을 상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것을 하위 클래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하위 클래스는 상위 클래스의 속성과 메서드를 상속받게 됩니다. 자, 이 관계를 나타낼 때 하위 사물에서 상위 사물인 쪽으로 속이 빈 화살표를 사용해서 연결합니다. 지금 보시면 하얀색 화살표가 붙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3번 일반화 관계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5번 문제입니다. 자, 15번 문제도 디자인 패턴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객체 지향 소프트웨어 설계 시에 디자인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가장 거리가 먼 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 디자인 패턴에 대해서는 앞에 정리해 드렸습니다. 소프트웨어를 설계할 때 자주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패턴 형태로 일반화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디자인 패턴의 구성 요소들이 있는데요. 자, 우선 패턴의 이름과 구분이 있습니다. 자, 패턴 이름이 있어야만 다른 패턴과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문제 및 배경이라는 것은 이 패턴이 어떤 분야에서 사용되면 좋을지에 대한 그런 분야와 배경 같은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자, 솔루션이라는 것은 패턴을 이루는 요소가 되겠고요. 자, 사례는 뭐 적절한 사례들, 이건 언제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결과와 샘플 코드들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럼 이 뭐 잘 모르시더라도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을 찾아주시면 답을 고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문제 및 배경과 사례와 샘플 코드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자, 개발자 이름은 그렇게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디자인 패턴을 구성하는 요소와 거리가 먼 것으로는 개발자 이름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16번 문제입니다. 자, 16번 문제에 자료 사전이 나왔는데요. 자, 역시 6월 기출문제에서도 자료 사전에 대한 거의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구조적 분석을 하는 데는 주로 이 세 가지 방법을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우선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자료 흐름도가 있습니다. 자료 흐름도 굉장히 중요하죠. DFD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료 사전. 여기에 있는 자료 사전이죠.
데이터 딕셔너리입니다. DD라고 부르는 것과 그 다음 소단위 명세서가 있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이 문제는 자료 사전에 대해서 묻는 문제입니다. 자, 데이터 딕셔너리 말 그대로 자료에 대해서 어떤 사전이라는 것은 정의를 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자료 흐름도 자, 위에 DFD에서 기술된 모든 자료에 대한 사항들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기호들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이 중괄호는 자료의 반복, 등호는 자료의 정의, 그 다음에 소괄호는 자료의 생략, 그 다음 대괄호, 자료의 선택. 자, 대괄호는 정확하게 이 안에 이렇게 발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 플러스는 자료의 구성, 그 다음 점점은 자료의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면 자,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요. 자, 소속이라는 것은 자, 정의를 내리는 거죠. 자료를 정의하는데 괄호, 주, 야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대괄호라는 것은 자료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주 또는 야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간이나 야간을 선택한다. 자, 그 다음에 플러스 자료 구성되는 것이죠. 학과와 학년으로 구성된다. 자,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에서 보시면 자, 등호는 자료의 정의라고 했고요. 자, 괄호는 자료의 생략입니다. 우리가 보통 생략할 때 괄호를 많이 사용하죠. 자, 중괄호가 바로 반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괄호는 자료의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몇 번 보시고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7번 문제입니다. 객체 지향의 설계 원칙 중에서 서브 타입, 서브 타입이라는 것은 상속받은 하위 클래스입니다. 은 어디에서나 자신의 기반 타입, 상위 클래스로 교체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원칙입니다. 자, 이 부분도 좀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자, 여기에 나온 것은 객체 지향을 설계하는 원칙입니다. 자, 그래서 5가지의 원칙이 있다고 하는데 머리 글자를 따서 솔리드 원칙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솔리드 원칙이라는 거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게 우선 첫 번째 있는 SRP. 자, 요게 S에 해당되고요. 자, 두 번째 있는 게 OCP입니다. 자, O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리스코프 서브스티튜션 프린시플입니다. 그래서 LSP. 자, LSP의 L.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ISP입니다. 자, I. 그 다음에 의존 역전 원칙 DIP입니다. 자, D 해서 순서대로 솔리드라고 하는데요. 자, 요것을 우선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단일 책임 원칙이라는 것은 SRP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클래스는 각각 하나의 책임을 가져야 한다. 하나의 책임만 가져야 된다. 예를 들어서 사칙연산을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다면 그것은 사칙연산만 책임지면 된다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개방 폐쇄 원칙 OCP라고 하는데요. 기존의 코드를 변경하지 않으면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뭔가 새로운 패턴을 추가를 할 때는 기존의 패턴을 다 바꾸지 않고 수정하지 않고 새로운 패턴만 추가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 문제에서 나와 있는 것이 바로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라는 것은 자식 클래스는 언제나 자신의 부모 클래스를 대체할 수 있다는 그런 원칙입니다. 부모 클래스 자리에 자식 클래스가 들어가도 오류 없이 돌아간다는 그런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분리 원칙은 ISP라고 하는데요. 한 클래스는 자신이 사용하지 않는 인터페이스는 구현하지 말아야 된다. 즉, 인터페이스를 구체적이고 작은 단위로 분리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의존 역전 원칙, DIP는 의존 관계를 맺을 때 변화하기 쉬운 것이나 자주 변화하는 것보다는 변화하기
바뀌기 어려운 것, 거의 변화가 없는 것에 의존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법칙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은 객체지향 설계 원칙으로 솔리드 원칙이 있다라는 거 반드시 암기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문제의 정답은 3번. LSP가 되겠습니다. 리스코프 치환 원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자료 흐름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DFD에 대한 문제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되겠고요. 당연히 DFD에서는 이 구성 요소에 대한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지금 아래 예제와 같은 그림을 DFD라고 합니다. 많이 보셨죠? 자, 그럼 이 DFD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있는데요. 우선 이것은 공장으로부터 공급자까지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는지를 자료 흐름도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양쪽 끝에 입력과 출력에 해당되는 이 사각형이죠. 자, 이것을 단말, 즉 터미네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터미네이터는 사각으로 표시를 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이 동그라미로 나타낸 것은 처리 과정이 되겠는데요. 자, 동그라미로 나타낸 부분이 바로 프로세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단말에서 프로세스로 또는 프로세스에서 프로세스로의 어떤 흐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화살표를 나타내고 있죠. 자, 요게 바로 자료 흐름, 데이터 플로우가 되겠습니다. 자료 흐름이 되겠고요. 이제 구성 요소가 하나 있는데 위쪽에 또는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두 줄 선이 그려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자, 요것은 자료를 저장하는 저장소가 되겠습니다. 즉 데이터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구성 요소 나타낸 것 프로세스, 데이터 플로우, 그 다음에 데이터 스토어와 터미네이터. 자,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DFD의 구성 요소는 정말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19번 문제입니다. 자, 케이스 도구에 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을 묻는 문제입니다. 자, 이 케이스에 대한 것도 역시 6월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케이스 꼭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이 케이스라는 도구는 1980년대에 소개가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용이 되었던 거기 때문에 지금 현재 사용하는 객체지향 시스템 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시스템을 만드는데도 적용이 되는 그런 도구가 되겠습니다. 자, 케이스 도구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어떤 특정 과정에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개발의 거의 전 과정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요구 분석, 설계, 구현, 검사, 디버깅. 자, 이게 바로 소프트웨어 개발 전 과정이 되겠죠. 자, 이 과정의 전체 또는 일부를 컴퓨터와 전용 소프트웨어 도구를 사용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이 케이스 도구를 사용함으로써 개발 기간이나 비용을 단축하고 또 소프트웨어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고 유지 보수나 그다음 재사용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자, 케이스 도구는 소프트웨어 개발 도구와 방법론이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1번을 보시면 소프트웨어 개발 과정의 일부 또는 전체를 자동화하기 위한 도구이다. 이게 케이스에 대한 정의가 되겠죠. 자, 표준화된 개발 환경 구축 및 문서 자동화 기능을 제공한다. 자, 케이스의 기능들도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픽 기능도 있고 화면이나 리포트를 생성하는 기능, 데이터 사전 기능, 분석과 검사 도구 기능, 코드 생성 기능, 문서 생성 기능.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옳은 설명이 되겠죠. 작업 과정 및 데이터 공유를 통해서 작업자 간 커뮤니케이션을 증대한다. 옳은 설명이 되겠고요. 2000년대 이후에 소개되었으며 객체지향 시스템에 한해서 사용된다. 자, 1980년대 소개되었고 객체지향뿐만 아니라 구조적인 시스템에도 적용이 됩니다. 자, 그럼 거리가 먼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입니다. 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토 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자, 이 비슷한 문제도 역시
6월에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될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검토라는 것은 어떤 요구사항 명세서에 결함이 있을 수 있죠. 이 결함이 있는 요구를 담당자들이 수작업으로 분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동료가 검토하는 동료 검토 방식, 그 다음에 워크스루 방식, 자, 그리고 인스펙션 방식. 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 각각의 차이점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세 가지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좀 더 공식적인 방법이라는 거, 그러니까 순서도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1번에 보시면 작성자 이외에 전문 검토 그룹이 요구사항 명세서를 상세히 조사해서 결함, 표준 유입의 문제점을 파악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이게 가장 공식적인 방법이 되겠죠. 이것은 인스펙션 방식이 되겠습니다.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이번에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자가 요구사항 명세서를 설명하고 이해 관계자들이 설명을 드리면서 결함을 발견한다고 했는데요. 요구사항 명세서 작성자가 직접 설명을 합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이 되겠고요. 비공식적으로 한두 명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바로 동료 검토 방식이 맞습니다. 자, 3번에 자동화된 요구사항 관리 도구를 이용해서 요구사항 추적성과 일관성을 검토한다. 방금 앞에 문제에서 설명드렸던 케이스 도구에 대한 설명이 되겠고요. 잘못된 설명입니다. 케이스 도구는 검토 자료를 회의 전에 배포해서 사전 검토한 후 짧은 시간 동안 검토 회의를 진행하면서 결함을 발견한다. 자, 이것은 두 번째 있는 워크스루 방식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동료 검토보다는 한 단계 위가 되겠는데요. 개발자가 어떤 소수의 동료 개발자 앞에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회의를 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워크스루 방식에 대한 내용이니까 역시 잘못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문제의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1과목 기출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